이제 막 양정의숙을 졸업하고 평양법원의 발령을 받은 젊은 판사. 그의 이름은 박상진이었다. 1910년에 나라 망했을 때 이분이 만 26세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문을 공부하고 법, 경제, 특히 시사에 밝은 박상진이라는 인물로서는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떤 길을 생각했을까요? 일제치하, 벼슬길에 오르는 치욕 대신 멀고 험난한 투쟁의 길을 선택했던 독립운동가. 뭔가 희망의 끈조차 없는 그런 시대라 볼 수 있는데 그 시대의 비밀 결사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조직. 일제의 무단 통치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비밀 조직. 그것이 바로 그가 만든 광복회였다. 주군, 희곡 박상진を死刑に処する。 지금 보수 진보가 통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요? 그 어려운 것을 박상진은 해냈다. 나라가 무너지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했던 암울한 시대. 나라를 되찾기 위한 통합의 중심에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그가 있었다. 지금 이 생가는 태어나셔가지고 100일 만에 이제 입양을 하신 집이고요. 지금 전시실 뒤편이 이제 태어나신 집이죠. 울산의 명문가의 대부호였던 박상진. 그의 친부는 승정원 승지였고 양부였던 큰아버지는 홍문관 교리였다. 하지만 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하루아침에 쇠락해버렸다. 그리고 이곳 생가를 복원하기까지 80여 년. 지금 이곳을 지키는 이는 그의 증손인 박중훈 선생이다. 여기 와서 그 정조부님의 일대기를 갖다가 썼죠. 2008년도에 썼는데 그 작업을 하는 데는 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쓰다가 막히고 하면은 상상 속에서 정조부님께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예, 그게 뭐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공간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증조부의 숨겨진 독립운동 이야기를 직접 찾아 나선 지 15년.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흩어져 버렸고 모두의 기억에서 잊힌 지 오래다. 정조부의 독립운동이 비밀 결사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는 속성도 있지만은
그 외에 뭐 서간문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정조부님의 그 채취가 묻은 그런 자료들은 틀림없이 꽤나 있었을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게 이제 그 가택수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 없어졌다고 봐야죠. 사라져버린 증조부의 독립운동 자료를 조차 만나게 된 한 장의 사진. 지금 남아있는 사진은 이 사진 하나밖에 없거든요. 역사에서 지워진 독립지사. 박상진을 다시 만난 건 순국 40년 만인 1960년. 그의 추모비가 건립된 학성공원에서였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그리 없었습니다. 울산의 공원이라고는 이 학성공원이 유일한 공원이고 여기에 벚꽃이 피면은 사람들이 울산 국민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고 공원이라고 이제 유일한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택한 것입니다. 당시 추모 사업에 뜻을 모은 사람만 321명. 제막식에는 박상진의 부인과 아들, 그리고 광복회 지휘장을 지낸 권영만이 자리했다. 그 대단했죠, 뭐. 울산 군민이. 이런 어른이 우리 울산에 있었다 좀 자랑이라고 말이야. 아, 이런 어른이 울산에 계신지 우리 몰랐다, 이지. 그래가지고 굉장했어요. 사람들이 여기 아마 그날 이 추모비 건립할 때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독립운동 사적을 만드는 일은 정계에 진출한 친일파 후손들로 인해 쉽지 않았다. 서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소된 것도 3년 후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22년 후 이곳 학성공원에 이번엔 동상 건립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문화재 지역이라는 이유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결국 동상이 세워진 곳은 도심에 위치한 바로 이곳 태화강변이었다. 이게 옛날 울산다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박상진 이사 동상을 처음 세운 게 아마 저 위치쯤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뚝이 쭉 이래 있었고 그때가 여기 저 제시공원이었죠. 근데 고은 주시에요. 코로나 예, 그렇죠. 예. 아이고, 그때만 해도 울산에 동사이라고는 없었거든요. 예, 동사이라고는 이 처음이었습니다. 울산 최초의 동상. 당시 건립 비용만 2천여만 원에 달했지만 시민들에게 박상진은 여전히 낯선 인물이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박상진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울산의 유지들이나 지식층에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웬만한 시민들은 그걸 다 몰랐거든요. 1982년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이루어진 동상 제막식. 시민들은 그날 비로소 독립운동가 박상진을 처음으로 만났다. 그날 저녁에는 내가 잠 한숨 못 잤어요. 회장이 되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비 오지 말라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와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40년 전 일인데 마음이 되게 안 받죠. 동상 제작을 맡았던 이동호 선생. 당시 그는 패기 넘치던 젊은 조각가였다. 그의 눈에 비친 박상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동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얼굴이 아니고 자세입니다. 독립투사를 한 위인이라는 측면에서 결의에 차 있고, 그리고 선동적이면서 종이는 그 단원들에게 비밀 문서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태화강변에서 이곳 북정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박상진의 동상. 하지만 또다시 개발에 밀려 제자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순국 100주년인 지금도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은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1910년대는요, 일제 무단 통치, 즉 헌병 경찰 통치가 시행되었던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희망의 끈조차 없는 그런 시대라 볼 수 있는데, 그 시대의 비밀 결사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조직, 바로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박상진입니다. (1915년 8월 25일) 광복회가 만들어진 곳은 대구 달성공원이었다. 독립전쟁의 신호탄이나 다름없었던 광복회의 결성. 그 역사적 현장인 이곳은 당시 천황을 위한 신사가 있던 일제의 심장부나 마찬가지였다. 일제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비밀 결사 광복회를 결성을 한다라는 의미는 일제로부터 여기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투쟁을 하겠다, 그러한 의미가 가장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신사다 보니까. 그래서 숨기에 좋고 일제로부터 눈을 피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만주로 향하던 그때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 국내 독립운동 또한 더 치밀하고 더 은밀하게 번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달성 친목회, 그리고 조선국권 회복단 등 이런 비밀 결사 단체들이 주로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를 벗어난 경상도, 지금의 이제 경상북도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병 활동이 굉장히 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병 활동을 하는 이제 풍기 광복단, 민단 협회, 이런 형태로 이제 의병 활동을 경북 북부에서 많이 했고, 그 대구가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하고 이 교류가 활발했던 거죠. 이중 박상진이 몸담았던 곳은 계몽주의 계열, 지역 유림들이 중심이 된 조선 국권 회복단이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뜻밖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 계몽운동 했던 사람들은 총을 쏴본 일도 없어. 총 보여주고 돌아와. 그리고 신고받아서 다 잡혀 들어가요. 그러니 어떻게? 총을 쏴본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총 쏴본 사람이 누구 있을까? 그러니까 의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손을 잡게 된 곳이 최기중이 이끄는 비밀 결사 조직인 풍기 광복단이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계몽 계열과 의병 계열의 갈등은 이미 골이 깊을 만큼 깊었다. 계몽운동가들이 의병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비아냥거렸는데, 그 총으로 어떻게 이기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신문의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반대로 강도가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도 저항하지 않는다, 그게 인간이냐고 계몽운동가들을 욕하는 의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의병들이 계몽운동을 짓밟기 위해서 학교를 불태우기도 하고 교사를 죽이기도 하고, 그 갈등이 신문에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랬던 양대 세력이
계열들이 하나로 합쳐진다? 안 되는 거예요. 계몽 계열과 의병 계열의 끝없는 대립.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 조선 국권 회복단과 최기중이 이끄는 풍기 광복단의 만남은 그래서 더 극적이었다. 거기에는 두 조직의 통합을 이끌어낸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이 있었다. 광복회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박상진이라고 하는 인물의 아시아의 변화를 바라보는 눈과 만주 독립운동 기지에 자기 생을 거는 그의 선택과 그리고 거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장투쟁의 경험자를 이념을 초월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런데 그가 계몽운동의 활동 영역으로 대구를 삼고 있었고 경북 지역 사람들이 건설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와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박상진의 선택, 그의 통합력, 이것이 아주 돋보인다는 거예요. 1906년 무렵 서울 양정의숙 전문부에 입학한 박상진. 그는 이곳에서 헌법, 형사소송법, 국제법에 이르는 법률학과 경제학을 배우며 국제적 감각을 익혔다. 양반집 자제가 근대 교육을 받기까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그의 스승 왕산 허위였다. 허위는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서울에서의 관직 생활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던 혁신 유림이었다. 당시 이 왕산 허위 선생은요, 근대 재판소로 할 수 있는 이 평리원, 판사, 원장을 지내면서 근대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빠르게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박상진에게 근대 학문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이 양정의숙에서 공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좀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교사예요. 그런데 그 즈음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다. 당시 이게 보면은 단발을 지금 해가지고 당시 어떤 학생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1905년 이 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그 개교했던 해는 정말 격동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외교권이 강탈되었던 사건이 벌어졌죠. 거기 이후에는요, 1907년 정미 7조약을 통해 가지고 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면서 군대가 해산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박상진의 또 스승이었던 허위 선생이 또 돌아가시는 모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청년 박상진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된 1907년 당시 스승인 허위는 전국에서 모인 만여 명의 의병 조직인 13도 창의군의 군사장이었다. 그때 박상진이 목격한 것은 유생뿐 아니라 해산된 군인과 평민, 천민 의병장까지 대거 참여한 조직적인 의병 전쟁이었다. 허위 선생 집안은 본래 그 의병 활동 자금으로 논 3천 도락을 팔아서 의병 활동 자금으로 내놓을 만큼 그런 큰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허위 선생님이 그 의병 활동을 함으로 해서 집안에 있는 사촌들, 육촌까지도 전 집안이 다 독립운동에 독신했는 집안입니다. 그 무렵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펼친 서울 진공작전을 직접 지휘했던 허위. 하지만 일본군의 반격으로 군대는 해산되고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사실 이 서대문 형무소의 시작은 바로 정미의병 때 활약했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정미의병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왕산 허위 선생이었거든요.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사형수가 바로 이 왕산 허위 선생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1908년 10월 21일) 서대문 형무소의 첫 사형이 집행되던 순간, 당시 허위는 시신을 거둘 친족이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죽은 뒤의 수습을 어찌 괴념하겠느냐, 옥중에서 썩어 문드러져도 좋으니 속히 형을 집행하라고 말하며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스승이 떠나는 마지막 길을 배웅한 사람이 바로 제자 박상진이었다. 10월 21일 날 사형을 당하고 가족들도 전부 다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신을 수습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박상진 선생이 직접 그 선생을 시신을 수습을 하고 스승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주한 또 하나의 치욕의 역사. 그건 바로 경술국치였다. 나라를 잃은 1910년 그해, 판사 시험에 합격해 평양법원 발령을 앞두고 있었던 박상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사오적,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이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것이죠. 즉, 이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그 길은 어찌 본다면 영달의 길, 정말 부귀영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그 길을 통할 수 있는 판사의 길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바로 그 을사오적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는 일본 판사의 길 대신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스승 허위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았고, 제자 박상진은 나라를 되찾고자 결국 판사직을 내려놓았다. 그럼에도 국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다. 스승은 허위는 의병을 펼치다가 순절을 했는데, 그가 의병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는 한계를 이미 봤고, 그 다음에 계몽운동이 펼쳐지는, 그거 스스로도 계몽운동을 펼쳤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할 때, 1910년 나라 망할 때 박상진 의사는 어땠을까요?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무력 통치가 시작된 1910년. 그 무렵 일제 치하에서 더 이상의 독립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한 이들은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제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맺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만주로 망명을 가시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그때 가신 게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일가족들 다 이끌고 문중 단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망명 집안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았고요. 대표적인 망명 집안으로는 일찍이 3대에 걸쳐 14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허위 가문, 1911년에는 안동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이상용과 김동삼이 가산을 정리해 서간도로 향했다. 경상북도 북부에서 만주 서간도로 이어진 망명길. 혹한의 계절에 이루어진 멀고도 험한 여정이었다.
경상북도 분들은 대부분 이 서간도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유화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통화연이 이제 독립운동 기지의 중심지죠. 여기에서 이제 자치조직기관, 그러니까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는 이런 조직, 그리고 우리가 그 서간도에서 최대의 그 무관학교였던 신흥무관학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 무렵 박상진은 중국을 세 차례나 드나들며 스승 허위의 형인 허겸과 이상용, 김동삼을 만났다. 그때 또 하나의 결정적 순간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서 만주에 갔을 때 그가 그 머릿속에 뭐를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면 우리는 독립할 수 있고,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는 결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을 다 던져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로지 만주에 사람과 돈을 보내는데 자기를 올인하는 게 1910년대 이야기다. 영국과의 아편 전쟁, 일본과의 청일 전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즈음에 일어난 신해 혁명.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혁명의 현장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다. 박상진이 혁명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계기가 된 신해 혁명.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잡은 것도 바로 이때였다. 그러니까 일제랑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운 다음에 일제랑 전쟁을 벌여서 조국을 독립시키자. 이게 이제 독립전쟁론인데, 이 독립전쟁론은 1910년대 대개 이제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서 추진되거든요. 서간도 지역에 있었던 신흥무관학교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독립전쟁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가 광복회라는 겁니다. 독립전쟁을 위한 무장투쟁을 선언한 광복회. 비밀, 폭동, 암살, 명령이라는 4대 강령을 바탕으로 혁명기지를 만들고 군자금을 모아 독립군을 양성하는가 하면 무기를 구입해 친일 부호를 처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력 투쟁단체였다. 하지만 조직과 활동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네, 광복회는 이제 1910년대 비밀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단 통치가 실시되고 있는 헌병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국내에서 비밀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본부도 설치하고요. 팔도 지부도 만들고 만주에도 거점들을 만들어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걸 공개적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위장 상점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잡화점 또는 뭐 미국상, 여관, 그러니까 위장 상점들을 통해서 비밀 거점들을 만드는 거죠. 박상진이 김덕기, 오혁태와 함께 만든 위장 상점은 대구 약전 골목의 상덕태 상회였다. 상덕태 상회는 광복회를 결성하기 3년 전 집안의 논밭 900여 두락을 저당 잡혀 빌린 돈으로 차린 일종의 곡물 상회였다.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대구에 이제 번화가가 저기 이제 북쪽에 있는 북성로, 일본인 중심의 북성로가 있었고 한국인 중심의 여기 약전 골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약전 골목에는 한약상을 비롯한 곡물상이라든지 그런 상업 활동이 계속 이루어졌던 곳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곳이죠. 상덕태 상회가 생기기 전부터 전국 곳곳에는 독립운동기지 역할을 하던 가게가 여럿 있었다. 대구 태공상회, 칠곡군 외관 향산상회, 부산 백산상회, 이런 곳이 대표적인 위장 상점이었다. 그때 만주에서 사람이 오면은 어디로 오라고 연락을 해요. 편지로. 그러면 사람이 마중을 가요. 만주 그 넓은 땅에다 사람 오라 하면 어디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동에는 누가 있고
장춘에는 누가 있고 그래서 그들을 안내하는 연결망이 있단 말이죠. 그 광복회가 그런 자금과 사람을 보내는 연결망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사람을 모아서 독립운동 기지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사람도 받아와야 되고 돈도 받아와야 되니까 국내와 연결하는 이 핏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광복회였다. 박상진이 4살 때부터 살던 경주 녹동마을의 본가. 이곳이 바로 광복회 본부였다. 예, 이 마을은 그 녹동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노루골이라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1913년에 이리로 옮기셨다는 얘기는 송정에서 외지 사람들이 자꾸 출입을 하니까 주위에 좀 이상한 시선을 느끼고 하니까 일단 저 녹동으로 이렇게 옮기신 걸로 보이고. 서실대문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때문에 거기 있었다. 요쯤이나 요래 있었겠다. 요 쪽문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도 우물이 있었고 하니까. 83년까지 이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 많이 살았습니다. 원래 이 바깥 트럭했거든요. 이제는 터만 남아버린 박상진의 본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옛 흔적이라고는 낡고 오래된 담장 정도. 해방 후에 그 요 집 뒤에서 담장 뒤에서 밭일을 하다가 땅에서 군총을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913년 12월부터 광복회가 각종 그 활동들이 일부는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1915년 12월) 광복회 지휘장인 우재룡과 권영만이 경주 녹동에 있는 박상진의 집을 찾았다. 이들은 경주 인근에 있는 효현교에서 대구로 향하는 세금마차 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1915년) 음력 7월 15일, 양력 8월 25일에 광복회가 결성이 되고 처음으로 그 사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일제가 경주, 영덕, 영일 이 3개 군에서 거둬들인 토지세를 우편 마차로 운반한다는 정보를 이미 확보한 광복회. 이 효연교는 울산이나 경주 방면의 사람들이 영천이나 서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건너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건 하루 전, 권영만은 마부를 찾았다. 폐병 치료를 위해 대구까지만 태워달라고 사정해 짐칸에 타도 좋다는 허락을 겨우 받아둔 상황이었다. 그 시각 우재룡은 효현교에서 나무 다리를 부수고 마차의 속도가 느려지기만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 틈을 타 세금을 탈취한 사건이었다. 효현교와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는 권영만이 마차에서 뛰어내렸다는 당집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효연교에서 돈보따리를 탈취하신 권영만 선생께서 그 마차 뒤 진칸을 타고 오시다가 이 당집 부근에서 마차의 속도가 느려지는 틈을 타서 뛰어내리시고 요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우재룡 선생과 만나가지고 녹동으로 돈보따리를 가지고 귀환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엄동설안, 교회에서 벌어진 이 대담한 사건은 당시 신문에도 보도됐다. 당시 탈취한 돈은 8,700원, 지금으로 치면 무려 2억 5천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은 끝내 범인을 밝히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날 일어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광복 이후 우재룡, 권영만이 박상진의 생가가 있는 울산 송정을 찾아 직접 구술한 고혼실기 약초를 통해서였다.
이렇게 광복회의 대부분 활동은 철저히 준비되고 조직적으로 실행되었다. 은어도 사용합니다. 광복회원들끼리만 아는. 네, 그래서 뭐 문서를 전달할 때는 소금물로 이렇게 써서 불에 쬐면 드러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비밀 단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다 동원을 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훗날 체포된 광복회 회원들에 대한 조사 기록을 보면 좀 더 흥미로운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그 일제 쪽의 자료지만 네, 발견한 증거품과 은어라고 나와 되어 있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갱부 한 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광복회원 한 명이 입회했다는 뜻. 금광 한 개소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회원 한 명이 입회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썼던 광복회 회원들의 은어.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무기와 관련된 기록이다. 그리고 이제는 동지들끼리 권총을 주고받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당시 그 일본제 담배로 우에르스 담배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우에루스는 당시 조선에 세워진 일본 담배 회사의 제품 이름. 광복회는 이렇게 서로의 신분 확인을 위해 특정 담배만을 사용했을 정도로 철두철미했다. 근데 그 담배 빈 갑에다가 금 20원이라고 세로로 적고요. 이거를 세로로 절반을 자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이를 맞춰보고 그게 이제 맞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총기를 지급을 하는 건데 거기에 금 20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총기 2정을 이제는 지급하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권총은 광복회가 펼친 무력 항쟁의 상징이자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친일 부호에게 군자금을 모금할 때도 권총은 빠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박상진의 운명을 바꿔놓은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곳 대구 진골목에서 일어났다. 진골목으로 쭉 따라가시다 보면 이제 박상진 선생하고 이제 끊을 수 없는 대구 권총 사건이 일어난 바로 현장에 있는 곳입니다. 박상진 선생이 독립군자금을 받으러 갔던 그 서유순이라는 분도 이 진골목이 이어지는 곳에 이제 살아 있었으니까요. 이 당시에 여기에는 계신 분들 다들 대구의 부호 또는 자선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는 1916년 9월 광복회 회원이 야심한 시각을 틈타 대구의 부호인 서우순의 거처를 급습했다. 그때 서우순이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결국 실패로 끝이 났다. 일명 대구 권총 사건. 사실 그 당시 박상진은 만주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로 들어오다 권총을 제공한 혐의로 일제 경찰에 체포돼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다. 일제가 1910년대 가장 예의주시했던 단체가 광복회입니다. 일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1910년 한일 강제 병탄을 하고 헌병 경찰을 동원해서 무단 통치를 하죠. 아주 살벌한 그런 시대였는데 일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헌병 경찰을 동원해서 무단 통치, 억압과 통제만 한다고 한다면 식민지 조선인들은 순응하고 적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식민 통치를 시작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전국에 군자무 통고서가 날라왔는데 그 단체 이름이 광복이에요. 이런 일련의 사건 이후 광복회는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군자금 모금과 관련해 해외에 나가 부호들에게 포고문을 띄우는가 하면 각 지부에서는 이를 독촉하는 경고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은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었던 광복회 지휘장 우재룡이었다. 통고문이 부호들한테 간 다음에 친일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친일파들이 처단된 뒤에 거기에 또 사형 선고문이 붙어요. 예, 광복회란 단체 이름으로 조계 독립을 해서 처단을 한다. 그러면서 일제경찰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17년 10월이 되기 시작하면 일제 모든 경찰들이 광복회를 예의주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1917년 10월 넘어가면 전국의 모든 경찰들이 광복회원들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모두 동원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일제한테는 가장 위협적인 단체로 광복회가 1910년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광복회는 사형 선고문을 붙일 정도로 군자금을 모으는데 한치의 망설임,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이후 그들의 활동은 더 대담해졌다. 일제가 수금한 세금이나 광산 이익금을 운반하던 현금 수송 마차를 습격한 것도 수차례. 하지만 운산 금광 현금 수송 마차를 습격하는 과정에서는 부사령인 이진용이 처형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그의 뒤를 이어 길림 지부장이 된 사람이 바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좌진이었다. 김좌진의 독립운동의 출발점 하면은 광복회 길림지부장 때부터 이제 탁 떠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광복회가 꺾이고 나면 그 이후에 자기가 활동 영역을 막 확산해 나가는 거죠. 모든 일제 경찰이 광복회 회원들을 쫓고 있던 1917년 박상진은 안동에서 3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펼친 이동흠의 집 향산고택에 은신 중이었다. 광복회의 자금 모집에 나섰다가 봉화 일대에서 자금 모집에 나섰다가 이미 구금되었던 경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지의 집이에요. 그곳에 피신해 있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집안의 뒤 토굴에다가 낮에는 숨고 그 한겨울에 밤이 되면 집으로 내려오고 이런 것을 보냈다. 대개 아마 1917년 연말쯤 아닐까. 사건이 있기 전 박상진은 경상도 지부장 최기중과 광순필, 유창순에게 친일부호 장승원 처단을 지시했다. 오래전 장승원은 고종의 신임을 받던 허위를 찾아가 관찰사 자리를 주면 20만 냥, 지금 시세로 50억 원에 이르는 거금을 내놓기로 했다. 너가 그 돈을 나에게 줄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필요하다 할 때 내놓아라. 그런데 그가 의병 일으켰을 때 자금 내놓지 않았고 스승은 그렇게 사형 순절했고 장례 치를 사람조차 없었을 때 박상진이 그 스승의 유해를 모시고 내려오면서 그의 가슴에 뭐가 남았을까요? 드디어 1917년 11월 10일 밤 경북 칠곡에 있는 장승원의 집. 유창순이 망을 보고 최기중과 강순필은 장승원의 집 담을 넘었다. 각자 소지한 권총으로 장승원을 향해 발사한 뒤 그 자리를 뜬 광복회 회원들. 물론 그의 아들은 친일도 하고 하죠. 그런데 그 친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친일이다? 일본의 기록에도 친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는 박상진과의 관계를 보면 민족과의 약속을 어긴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반민족 친일 부호를 처단한 후 한 달 열흘 동안 은신하며 국외 탈출을 도모하고 있을 즈음 생모가 위급하다는 전보를 받고 경주 녹동 본가로 내려가던 중 일제에 체포되고 만 박상진. 입신양명, 출세의 길이 보이는 판사의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결국 피의자의 자리에 선 박상진. 被告パク・サンジンは日韓併合に不満を抱いて旧韓国の国権回復を掲げて報復会を組織し資金調達を目的に朝鮮の資産家を暗殺した主文被告パク・サンジンを死刑に処する。 대구 중구 삼덕동, 일제 강점기 대구 형무소가 있던 자리. 206명의 독립운동가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곳. 여기에 박상진이 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박상진 선생께서 순국하신 그 형장에 있던 자리입니다. 그 당시 사형 집행 시간이 1921년 8월 11일 오후 1시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박상진은 사형 집행을 앞둔 교수대에서도 결코 태어남을 잃지 않았다. 파란만장한 역사의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삶을 살았던 38 청년. 그때로부터 100년, 그의 삶은 여전히 역사의 저편에 놓여 있다. 그때는 나라 이런 상태라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통합을 일궈낸 그 박상진이란 인물의 선택과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편가르기 때문에 온 국민을 쓸데없이 분기탱천시키고 혼란으로 늪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면 참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며 우리가 왜 그를 순국 100주년이라고 해서 맞이해야 하고 그를 되찾는가, 그에게 역사를 묻는가, 왜 그에게 길을 묻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박상진의 삶은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소용돌이치던 시대, 비밀 결사 조직 광복회가 남긴 것은 무력투쟁이라는 새로운 항의운동의 시작이었다. 근데 이 대한광복회 활동 내용을 보면요, 바로 이 무력투쟁에 기반하면서 새로운 시대 공화정체를 열려고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이후에 나오는 청춘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극을 주었던 것이죠.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1920년대 김원봉의 의열단이 나오는 것이고, 또 1920년대 바로 이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청산리 대첩의 승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즉 이 1910년대 박상진의 활동이야말로 바로 20년대, 30년대를 이어가는 하나의 희망의 등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토록 광복을 염원했던 박상진. 기억하지 못한 시간과 기록되지 않은 역사 속에 그의 치열했던 비밀 항쟁이 있었다.